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제도 도입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복지부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같이 의견 교환을 많이 했고 좀 많이 참고가 됐어요.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로펌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에다가 작년 여름 기록해서 복지부와 식약청 담당자들하고 서로 의견 교환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준비를 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워낙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세자의 사자성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고 뭐 없어요? 자, 귤화위지라고 있습니다. 귤화위지.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고사가 있죠. 초나라 영왕이 제 나라에 앉아라고 하는 그 재상을 데려다가 놀려 먹으려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큰 누각에서 그 제 나라 재상하고 같이 서서 그 밑에 이제 어떤 죄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초나라 영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죄인은 왜 끌려가느냐라고 하니까 같이 끌고 가던 그 포졸이 이 사람이 원래 제 나라 사람인데 여기 지금 제 안자를 초청해 제 나라 재상을 초청해 놨잖아요. 제 나라 사람인데 이 초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혀서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초나라 영왕이 제 나라 이 재상 보고 놀리려고 제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못됐느냐 도둑질에 잡혀가느냐라고 하니까 이 제 나라 재상이 하는 얘기가 참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제 나라 사람들은 다 착한데 이 초나라 땅이 안 좋아서 터가 안 좋아서 이 초나라에 살다 보니까 도둑질을 배워서 저렇게 됐나 보다고 이 초나라 영왕이 이 제 나라 재상을 나중에 윤숭아에 대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에서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옮기시면 탱자가 된다는 의미의 고사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의 큰 목록집 이름이 뭐예요? 오렌지북이죠. 그 오렌지북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게 되면 귤북이 될지 아니면 탱자북이 될지는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미리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정밀화학 쪽에 제일 그 의학이나 이쪽 분야에서 제일 충격이 컸던 것이 1987년 물스티커 도입입니다. 아마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셨던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난 시점이 2007년 4월에 한미FTA가 타결된 거예요. 1987년부터 2007년.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 시작한 게 1987년 2월인데 그때 물스티커 때문에 그 당시 제약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조종기 현장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87년 물스티커 도입할 때 정말 연구도 없이 좀 그렇게 도입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전 물스티커 도입 때보다는 좀 다른 상태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예전부터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식약청에 있는 친구들하고 많은 오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이 적어놓은 것처럼 정말 한국형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그림은 현재 예상되는 어떤 겁니다. 아까 미국의 제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하고 이번은 똑같아요. 신약허가 받고 특허 문제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특허 목록집이 되겠죠. 뭐, 귤북이라고 이름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미국 제도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 제도의 세 번째는 진월계약권 허가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세 번째는 허가 신청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진월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린 페로레4 이 치매나 또는
무효다 또는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사전에 소극적 권리법을 하는 심판은 무효 심판을 미리 청구해서 특허 심판을 신변을 미리 받고 신변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뭐 딜레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요 전체가 미국 제도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사전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통지는 해야 돼. 통지는 해야 될 것이고 신약 특허권자가 이 통지를 받고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적극 권리법의 확인 심판이나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신결이나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그 식약처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니까 여러분 2007년 4월에 한미 FTA 합의가 되고 2007년 9월에 이행법안을 이미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이행법안이라는 게 뭐냐면 양국의 어떤 그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조약에 대한 기준을 하려면 국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조약에 의해서 법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약사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도 이미 2007년 9월에 한번 만들어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약사법 개정안 나온 것은 아까 제가 가호 나온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호에 대한 것만 약사법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정을 바꿔서 저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장이라고 하더라도 3년 뒤에 될 것을 미리 얘기해서 뚜리고 막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준에서 발효되면 즉시 시행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행법안은 지금 당장에 만들어야 되지만 나호에 대한 부분은 3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안 나옵니다. 이행법안. 그 이행법안에 2007년 9월에 만들어진 이행법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처럼 30개월 유보가 아니라 이렇게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극적 권리법을 한 18을 청구하게 되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빠른 걸로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나갑니다. 유보가 아니라 허가는 나가요. 다만 조건부로. 자, 세 개의 날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특허권 조속기한 만료일, 두 번째가 신결이나 1심 판결일, 또 세 번째가 뭐냐면 KFDA가 제너럴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제너럴 허가 신청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특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해달라고. 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경과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빠른 날 판매 조건부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보가 없어요. 30개월 유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해봐야 아마 12개월이 최대가 유보가 되겠죠. 뭐 유보라기보다는 조건부가 12개월이 유지가 되겠죠. 자, 1심이나 심결에서 특허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진행 허가가 취소가 되고 조건부 허가를 나가는 게 취소가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조건부가 풀리고 정식부가 되면서 이제 진행 독점권을 갖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이런 향후의 어떤 새로운 제도 틀 내에서 제가 보기 제일 문제가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진행 독점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첨예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네 가지 이슈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어떤 체제 내에서 잘 보십시오. 이제까지 좋으신 분들도 지금도 좋으면 안 돼요. 지금도 좋으면 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미국 오랜 준비에 해당하는 특허 목록 제도. 자, 금지 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일단 신약에 관련된 특허로서 물질 특허나 조성된 특허. 그리고 다른 특허는 좀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허 목록 중 특허를 등재하는 단위인데 지금 미국에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특허 번호로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의 특허 번호로 하게 돼 있고, 치료 방법만 한별로 하게 돼 있어요. 미국 제도를 보면.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청구한 단위로 다 등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권리 범위가 뭔지 압니다. 미국은 물질이나 다른 것들은 그냥 번호로만 특허번 등록 번호로만 하게 돼 있고 치료 방법만 제 한별로 하게 돼 있는데 아예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제3자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등재된 특허의 어떤 기술적 범위와 관련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청구한 단위로 등재된다. 아까 확실의 경우 30개월 자동유보가 5번이 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자동유보는 이례로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개 BMS 케이스나 마이너드 케이스 보면 등재하는 시기에 어떤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열 허가가 신청이 된 뒤에는 추가적인 특허의 등재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못하게.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신약 허가 받는 것도 22대.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데 그때 등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등재를 못하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특허권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다만 통지를 못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뭐 책임져야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특허 측의 등재 신청한 특허의 어떤 신체적 심사 부분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미국은 지금도 안 해요. 오렌지 주기 특허 등재할 때 심사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제일 그 FDA 직원한테 답답하는데 그냥 특허권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등재를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특허권자 등재 신청에 대해서 아예 실체적 심사, 식약청에서 못하면 특허청에 보내서라도 좀 실체적 심사를 해서 등재를 하고 또 예전에 우리 저 특허제도에 보면 등록해주기 전에 공고하는 제도 있었죠. 그처럼 공고하고 제3자에게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미국의 경우는 단소위에서만 카운트플레인에서만 등재된 걸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권에 의해서도 하고 또 신청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는 좀 자유롭게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음집에 등재된 특허의 정보에 어떤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특허는 살아있는 겁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조속기가 만료될 수도 있고 또 명의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특허청은 전산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이 어떤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특허 입법 특사하고 연결해서 특허에 관한 상황이 각 스태투스가 바뀌면 이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허 삭제 시기에 제한 요거는 아까 어디였죠? 그 남박씨의 머크가 그 짓을 했죠. 남박씨의 진흙 독점권 안 주려고 특허권자가 삭제, 자기 특허를 삭제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절차가 계속 페로럴 포즈에 출한 진흙 허가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최종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삭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흙 독점권 하려고 하는데 또 중간에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진흙의약품 독점권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아까 이슈와 같은데 누가 과연 진흙의약품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약처가 좀 똑같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엔드 조건으로 최초의 의약허가 신청자, 최초의 특허 도전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약품 허가 신청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처럼 의약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의약품의 PMS가 언제 끝난다는 건 동네 소문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그 특허를 무효시키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동네 소문이 안 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지부나 식약청이 최초의 의약품 허가 신청 앤드 최초의 특허 도전이라고 조건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의약품 최초 허가 신청 다 들어갈 거고 누가 이거 전에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누가 무효 심판을 똘똘한 무효 증거를 가지고 먼저 청구했느냐에 따라서 제로 의약품 독점권의 향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제 생각에 아주 현실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냐.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허가 신청의 완성도의 문제인데 이것도 뭐 지를 허가 신청하는 미외 우측이 아니면 생동해서 자료 준비하는 거야. 딱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같은 날 동시에 공동심판이 청구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A라는 물질의 PMS가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5월 5일 날 다 들어갈 거예요. 허가 신청. 그죠? 근데 그 A라고 하는 물질 특허가 무효가 되는 증거를 갖고 있는 회사는 다를 거예요. 해외에서 이미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했거나 그러면 한 3월 1일이나 3월 3일이나 요 언제쯤에서 먼저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하루에 동시에 복수의 어떤 심판 청구가 있을 때 특허 심판에서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실 연구를 좀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PM이 끝나는데 3월 1일 날 갑이 출원하고 3월 2일 날 을이 출원하고 심판 청구하고 3월 3일 날 병이 심판 청구를 했는데
갑이 심판 청구한 무효 조건이 영 별것도 아니고, 을이 청구한 건 제대로 된 거고, 병은 더 제대로 된 게 들어왔다. 이 병합하면 안 되죠. 병합하면 환승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또 특허권자가 만약에 절차를 지연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어떤 식으로 탓할 것이냐 하는 식의 문제. 이게 생각보다 특허심판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너럴의약품 독점 기간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같은 날 복수에 제너럴의약품화 신청을 했고, 또 제가 알기에 지금 공동생동이 지금 안 되죠. 두 회사만 공동생동이 가능하죠. 그게 일몰제죠. 그거 끝나고 나면 5개, 10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5개, 10개가 가능해진 시점에 가서 공동 심판 청구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한 회사가 생산을 하겠죠. 나머지 4회사는 판매만 하겠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동 생동하고 공동 어떤 진호의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진호의 독점권이 공유가 되는 개념이 됐을 때, 한 5개나 10개에서 공유가 되는 시점이 됐을 때, 다행히 아까 이처럼 한 회사에 생산하고 나머지 판매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좀 더 생산을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생산이 좀 늦게 될 수 있고, 이게 서로 달라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든지 먼저 제너럴하면 게시한 날부터 180일 기산해도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는 특허별 접근하고 제품별 접근 방법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갑과 을이 서로 다른 특허에 도전했을 때 어떤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FDA가 특허별 접근 방법을 냈고, 미국 현행법은 제품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수 신청에 의한 문제만으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품별 접근 방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케이스에서 을은 독점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너럴의약품 독점권이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미국에는 관련 규정 없지만 현 심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빨리 가격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제너럴의약품 독점권의 실효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건 다 인정해야 될 것이고, 구체적 기간은 조금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자, 오서라이즈 제너럴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한두 얘기하기가 좀 솔직히 그래요. 나중에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서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7번째,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미국에서 2010년 1월에 제안을 해서 지금 연구 검토 중인데, 뭐냐면 의사가 특허 신청을 처방하더라도 제너럴이고 자동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너럴의약품 독점권이 실제 실효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의사들 처방이 특허 신청을 하더라도 그걸 진원익으로, 특히 진원 독점권을 가진 진원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시험적 사용 면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이에 법이 벌써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만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최고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판례로 성립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개정이 됐고요. 자, 네 번째가 특허 침해 효과와 관련된 그 판단 관련 제도인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특허권자가 다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너럴 허가 신청자가 다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특허권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신청이라든지 침해금지 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이제 어떤 가처분이나 소송, 또 적극적 권리법의 항시판 이런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는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상에 가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요. 제가 2007년에 이제 이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때 국제 대법원하고 법무부하고 이 국회 개정안을 냈어요. 이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 도입.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특허권자가 식약청을 대상으로 그 진료를 허가 내주지 마시오라고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진료익 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와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행정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국회에 2번인가 제안이 됐다가 통과가 안 돼서 여전히 제도가 없어요. 뭐 앞으로 제도가 바뀔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세 번째 건 불가능합니다. 자, 2번, 4번은 문제가 없어요. 특허 침해 소송하는 거하고 적극 권리법의 항시판. 근데 1번
하고 4번은 1번하고 3번 이게 인정될 수 있을지는 사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허자 입장에서 만약 신속하게 절차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4번 적극 권리 법원 심판을 할 것이고 만약 지연을 하려고 한다면 법원의 침해무지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사실 여기 모인 분들은 주로 이걸 하겠죠. 이 제너럴하고 허가 신청자 입장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무효심판 청구하는 방법, 두 번째가 소극적 권리법을 허가 심판, 세 번째가 법원에 대해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 아마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의약허가 특별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쭉 다 드린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조그맣게 몇 개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R&D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R&D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약의 개발 경우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 특허청도 심사하다 보면 우리 신약 프로그램보다 복합제 이제 결정형 투여 방법 관장해가지고 이상하게 배배 꽈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신약이 그만큼 예전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노베이션 갭이라고는 특별한 용어로 부를 만큼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과학적 제약사나 구체적인 제약사들이 사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늘려가고 파이저나 바이러스를 합병하고 로슈가 제네틱하고 합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이제 골타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합성 신약하고 다르게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돼서 좀 다른 면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가 한세기 EU가 하나가 미국인데 2015년에 한 덩어리가 끝나면 상당히 많이 팔리는 지금 허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 심판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19년 정도 가면 이제 남은 게 별로 없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미나 또는 이 아시아 쪽에 이 생물의약품에 관련 특허가 아예 등록이 안 된다는 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가격이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약사들이 아예 특허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고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자, 제가 이거 어디 인터넷 찾다가 지형도라고 해서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이 지형도랍니다. 한 덩어리가 셀트리온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주식 관련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셀트리온 부분 셀트리온 한 덩어리가 있고 최근에 시간이 많이 났죠. 삼성전자가 바이오스민에 투자했다. 삼성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 하나에서 하나 덩어리 있고 따로 먹는 덩어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이 왜 바이오스민에 투자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아요. 삼성은 셀트리온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CMO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미국에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있죠. 그 바이오 벤처들이 좋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익을 구현하려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이오 벤처들이 생산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OEM은 누구한테 생산을 맡겨야 돼요. 바로 CMO한테 맡겨서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봐도 이 CMO 제대로 된 그걸 갖춘 그 회사가 5-6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OEM 생산에서 옛날 70년대 디자인 미국에서 인형 봉제 공장 열심히 도로공단에서 만들어서 돈 버는 식으로 이제 연구개발을 미국에서 하고 단순히 그걸 이제 배양해가지고 항체 의약품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셀트리온이 컸고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단계로 생각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일 겁니다. 여러분 합성신약의 경우에는 그냥 제너릭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는 왜 바이오시밀러라고 할까요? 왜? 합성신약은 만들면 똑같이 나오죠. 아스피린 특허된 방법처럼 똑같이 아스피린 나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똑같이 안 나오죠. 단백질의약품이나 그런 거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고 좀 더 나은 여러분 계량신약이라고 하는 거에 바이오 의약품 대비 바이오 패드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이런 패스로 가겠죠. 셀트리온이 그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장치 산업이에요. 바이오기업. 장치 산업이라는 건 반도체처럼 이거는 일정한 규모의 이게 있지 않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온 두 가지. 하나는 돈이 될 것 같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바이오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한 2006년 전부터, 6년 때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친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쓴 칼럼에 삼성전자가 후회한다더라 라는 그 칼럼을 쓰신 분이 있어서 왜 후회한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국가별 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약 많이 먹어요. 전 세계 10위예요. 물론 이게 2005년 데이터긴 하지만 약 많이 먹죠. 아마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약 제일 많이 먹는 국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심히 봐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 2004년에 미국 시장이 45%, 2005년에 미국 시장이 40%, 전 세계 기업 시장이 40%예요. 그럼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만 먹어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지경부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경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세미났는지 복지부에서 콜럼버스 프로젝트라는 걸 올해 루칭을 했어요. 콜럼버스 프로젝트가 미국 북미 시장의 목표도 굉장히 소박합니다만 5% 이내 단위 시장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그 정도 높이는 건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콜럼버스 프로젝트가 지향한 그 한 자리 숫자의 퍼센트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슬라이드 없을 때 이제 편하게. 자, 오바마가 헬스케어 비율을 통과를 시켰죠. 오바마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2009년에 헬스케어 비율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C4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SITGO라고 하는 C4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 아시죠?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C4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건 공산주의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하지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 C4에서 여러분 보시는 그 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추진하게 만든 헬스케어 비리인데, 그 헬스케어 비리 끄트머리에 붙어서 통과된 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무슨 많이 들은 것 같죠? Price Competition? 아까 해치박스만 얘기하면 뭐예요? Drug Price Competition? 이렇게 나가죠. Patent Legislation Act. 이 BPCIA라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이오 의약품의 해치박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009년에 지금 나왔고, 이거에 따른 FDA 분이나 미국 약사법 관련 것들이 쭉 그 개정이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EU가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준 마련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진행시키려고. 국내에서는 지금 지경부에서 굉장히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식약청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온 2009년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료보호 독점권 굉장히 길어요. 12년 맡겨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노 30개월 스테이. 자, 아까 30개월 스테이 확실히 이런 거 5번 되면서 진호래코가 굉장히 고생한 거 보셨죠? 여기 딱 노야. 얼마나 좋아. 30개월 스테이가 어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30개월 스테이는 전혀 없지만, 이 지금 제도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 스테이지 1, 2로 나눠지는데, 특허권자가 스테이지 2에서 가처분을 걸어서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절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30개월 스테이는 없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시밀러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마지막 런칭하기 직전에 특허권자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30개월 스테이가 없다고 해도 좋은 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 지금 법에는 오렌지북이 아예 없습니다. 오렌지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오렌지북이 없으면 좋겠네?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오렌지북은 내가 어떤 진화를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특허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만한